어쨌든 네, 한번 봅시다. 문제 짜했어? 네. 오늘은 한번 볼기만 한번 봅시다. 소연이 문제는 풀었니? 내가 책임 정한이도 정한이 없었냐? 아 그래? 너 지난주에 수업할 때도 문제가 없었어? 그때는 있었던 거 같아. 있었어. 목요일, 금요일 뭐 이때 없었나 보네. 아이, 그럼 책 없이 그냥 수업했었어? 목급한? 아 그러면 숙제를 해요. 우리 연우가 혹시 틀린 거 있나 한번 볼까요? 뭐? 5번이요. 영국에서 시작하는 이거 공업 암문화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보죠. 보자. 공업도시 근처의 숲과 농촌 숲에 들어서식하는 흡수 나방 색깔을 조사한 결과 공업도시 근처 숲에는 검은색 나방이, 농촌의 숲에는 흰색 나방이 많이 분포하였다. 이는 자연선택 과정 중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 과정인가? 라고 했죠. 이 공업 암호라는 게 이 나방이 검은색 나방이 있고 흰색 나방이 있는데 지으류라고 해서 나무 껍질에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 거기에 생존을 못해. 그러면은 지유류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나무 껍질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거든. 그러면 오염된 공업도시에 살 때는 흰색 나방들이 천적의 눈에 더 잘 띄겠죠. 그리고 농촌의 숲에는 흰색 나방이 많이 붙어왔는데 이거는 얘네들이 이제 처한 환경에 따라서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이 돼서 그 형질을 다음 세대로 전달을 하는 거니까 어느 단계에 해당되겠어요? 자연 선택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그렇지 다 썼어요. 오케이. 그 다음 뒤에 문제 이쪽에 이렇게 있죠. 49쪽. 맞았나요? 네. 오, 오케이. 5번 무슨 건가? 5번 안 풀렸니? 5번. 지은아. 5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 진화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생물의 진화는 개체 간의 사이로부터 일단 발생을 하지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일어나는 변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원시 피부에서는 진화가 하루씩 일어나지만 현재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에도 지금까지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들 사이 진화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연길 3번이 되겠지요. 네. 그리고 9번? 9번도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보자. 원화dom들이 나와 있네요. 자, 어떤 숲의 밝기가 달라지기 전과 후, 포식자인 새가 피식자인 곤충을 잡아먹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처음에는 밝은색 곤충들이 잡아먹혔어요. 얘네들한테, 이 새들한테. 그런 후에 어두운 색 애들이 더 잘 잡아먹히는 걸 보아하니 숲의 밝기가 달라지기 전에는 밝은색 곤충이 더 새 눈에 잘 띈 거야. 그래서 어두운 색 곤충들은 개체수가 더 많아졌고 밝기가 달라진 후에는 어두운 색 애들이 새 눈에 더 잘 띄어서 밝은 색 애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 말은 밝아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숲의 밝기는 전보다는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밝기 변화는 새의 식성을 바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새하고 곤충의 종류는 모두 동일했거든. 그죠? 그래서 식성을 바꿨다는 틀린 설명이 됐고
밝기가 달라진 후에 밝은색 곤충들이 덜 잡아먹히게 된 거야. 생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연 선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렸나요? 얘는 아마 오늘까지 한꺼번에 하자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26강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26강 생물의 다양성 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달라고 했었어요. 생물 다양성은요, 정리할 거 몇 개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일단은 강의 3강을 끝내야 되니까. 언제 봅시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는 약간 이제 밑줄 그을 것좀 끊고 이제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해줄게요. 자, 거기 책 처음에 봅시다. 지구상에 최초 생명체는 약 40억 년 전에 출현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아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생물로 진화, 매우 단순한 구조였으나 점차 복잡한 구조로 진화가 되었고, 오랜 시간이 변화하는 지구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 현재까지 다양한 생물종이 나타나게 되었다. 생물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도움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다고 했었고, 이 방향으로 갈수록 커요. 생태계 다양성은 서식지가 다양한 거야. 얘네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 다양성은 이제 그 서식지 중에 어느 한 지역에, 일정한 지역에 다양한 종들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종 다양성은 일단 종의 수가 많을수록, 생물 종수가 많을수록 분포 비율이 고르게 나타날수록 혹은 균등하게 분포가 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같은 종 내에서 유전자가 개체마다 서로 달라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의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방향으로 점점 더 작은 개념이 되고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은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즉 먹이 동물이 복잡할수록 어느 한 피식자가 멸종을 하더라도 다른 포식자들은 다른 생물들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했었죠.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맞아. 생물자원 활용. 힘내요, 이거. 서식지 파괴 간편화. 요거만 쌤이 아마 정리 한번 하자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중에 이제 가장 큰 원인에 해당되는 게 서식지 파괴와 서식지 단편화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파괴는 말 그대로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습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매립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생물의 서식지를 없애버리는 거고 단편화는 이제 도로를 내버리고 혹은 철도를 내서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이동이 제한되었다라고 해서 서식지 고립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환경오염, 외래 생물 도입, 그리고 포획 남획 등이 있고 이러한 다양성 감소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들이 개인적인 거, 국가적인 거, 국제적인 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나오시는 그래프 하나 있어서 그거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그러면 첫 번째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은 아까 첫 번째 서식지를 파괴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서식지를 단편화시켰다 혹은 고립화시켰다라고 해서 이로 인해 생물종의 이동을 제한합니다. 도로가 나버리게 되면 그 생물들이 특히 이제 야생 생물들이 그 도로를 건너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제한하고 그로 인해 고립이 되므로 결국에는
생물종의 개체수는 감소하게 된다. 다양성은 감소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제 그래프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도로가 났어. 그러면, 가로축은 얼만큼 보존이 됐는지, 보존되는 면적을 퍼센트로 나타내고, 이제 세로축은 생물 종, 살아남은 종은, 보다 살아남은 비율이라고 할 때, 음, 100%다. 라고 하자면, 보존되는 면적이 100일 때는 100%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절반으로 줄어요. 보존되는 면적이. 그랬더니 살아남은 종의 비율이 절반으로 줄는 게 아니라 90%로 줄는 거야. 그래서 이 숫자 잘 알아두고요. 90%로 줄었고, 그 다음에 보존되는 면적이 10%로 줄었을 때 비로소 50%로 줄었다. 숫자. 자, 다시. 절반이 만약에 서식지가 감소를 했어. 절반의 서식지가 감소를 했을 때 서식지 면적이 절반으로 감소를 했을 때 살던 종은 살아남은 10%만 감소한 거야. 그래서 90%가 유지가 되는 이 숫자 잘 봐야 돼요. 10%가 감소했다. 50%가 줄었을 때 그리고 면적이 100에서 10이니까 이제는 90%가 줄겠죠. 그래서 서식지 면적이 90%가 감소가 되면 살아남는 종은 절반이 감소된다. 라는 거 그래프 해석하는 겁니다. 면적이 절반 줄었을 때는 10%가 감소되고 그리고 면적이 90%가 줄었을 때는 50%가 감소된다. 그래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인이 외래종의 유입인데 이건 이제 종류를 조금 알아줘야 돼요. 외래종이라는 거는 원래 살고 있던 서식지가 아닌 다른 서식지로 이동한 생물을 외래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 문제가 뭐냐면 천적이 없어. 또 대량으로 번식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원래 그 서식지에 살았던 고유종들의 생존을 위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원래 그 환경에서의 먹이사슬이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제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면서 생태계 평형이 파괴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 설치류 중에 굉장히 큰 애들이 있어요. 뉴트리아라고 해서 뉴트리아 그리고 가시바 그다음에 황소개구리는 많이 들어봤죠. 황소, 개구리 그리고 큰잎우럭 혹은 큰잎베스라고도 부르고요. 블루길 얘네들은 다 물고기예요. 그리고 붉은 귀 거북 이런 예시가 나오면 아 얘네들은 외래종이구나. 고유종의 생존을 위협하여 먹이사슬의 변화가 생기며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이나 불법 포획이 남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생물 다양성 보전 방안 중에서 국제적인 노력을 하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여러 국제 협약에 대해서 종류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참고로 한번 알아봅시다. 1971년에
남사르 협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사르 협약. 얘는 물세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에요. 보존해야 된다. 물세 서식지로서. 이 람사르라는 데는 이란이라는 나라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물세 서식지로서 예전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 람사르 협약이고 1975년에 워싱턴 협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1975년에 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이에요.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1992년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1992년. 이건 이제 CBD라고도 부르고, 이건 이제 영어 약자예요.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라고 해가지고 생물 다양성 협약이다. 이건 이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다양한 말이 있어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물 자원을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거, 그로 인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자라고 하는 협약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남사르 협약 같은 경우는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무엇에 관한 거냐? 사실 뭐 안 읽어보면 뭔지 모르죠, 그치? 자, 그래서 다시 책에 잠깐만 보면 개인적인 거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아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거 사용 줄이고 요새 이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죠. 일회용 사용 줄이고 쓰레기 줄이고 이제 사회적 국가적인 거는 뭐 환경 자체 교통안 이런 거 방지 특히 생태 통로라는 거 건설합니다. 이 생태 통로를 건설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서식지 단편화에 대한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도로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타지를 많이 갈 때 보면은 이제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은 산을 깎아서 만든 도로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터널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산을 깎아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그 야생동물의 이동성에 제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터널 위로 이제 이 야생동물들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태 통로를 건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식지를 연결하는 거야. 단편화되어 있던 고립된 서식지를 연결해서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지. 걔네들이 건조 안 간단 말이지. 밑으로 다니니까 로드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실제로 고라니를 본 적이 있어요. 로드킬을 당하는 것만 나에게 당한 게 아니라 얼마 진짜 이만큼 커요. 완전 그 큰 노루 같은 애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진짜로 뭐가 튀어나오잖아.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무서워. 고양이나 이런 거는 진짜 많고 어디 갈 때 전국에 갈 때가 있어. 전국 김제리 쪽에 이런 데 산이 되게 많으니까. 여러 데사는 이제 로드킬을 해봤자 고양이 때밖에 없는데 그쪽은 진짜 많아요. 막 달라 들어버려요. 고양이들이 차를 보고 특히 밤에 잘 안 보이잖아. 차 불빛 보고 그러면은 그 차가 멈추잖아. 그럼 오히려 뒤에 오는 차들이 충돌해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주도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보호를 하는 거 이런 건 국가적인 거야. 뭐 이런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고 보호한다, 보호사업 실시한다. 특히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고유의 식물이나 멸종 위기에 있는 식물 종자를 별도 관리를 위해서 공자 은행을 설립하는 거 이런 거 국가적인 거고 아까 국제적인 협약 습지 생태계 보존이라는 남사를 협약이 나와 있죠. 그리고 국제적 수출입 규제하는 게 아까 그 워싱턴 협약 같은 거 국제 거래에 관한 이런 협약 이런 거를 국제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인 거냐, 국가적인 거냐, 국제적인 거냐, 뭐 그 정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문제는 이따가 시간 나면은 좀 풀어보는데 우리 저기 뒤로 27강을 한번 가볼 겁니다. 환경과 에너지 해가지고 여기 이제 27강 생태계와 환경 파트 있죠. 여기가 이제 드디어 생명과학 1이 나와요. 지금 통합과학 중에서 지금까지 배운 파트는 다 생명과학 2에 관한 거였고 여기서부터 이제 생명과학 1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마 올라가게 되면 배우는 생1 내용인데 이거는 생1에서도 가장 뒷부분입니다. 5단원이에요. 그리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여기 내용들이 약간 빈약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생1에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오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 몇 가지만 한번 그래프나 이런 거 좀 공유할게요. 일단 그 27강 내용을 보면요. 자, 생태계란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 군집은 이제 개체군이 모여있는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주위 환경 및 다른 생물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것을 생태계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 이거 용어 좀 알아야 돼요. 개체 그리고 개체군 군집 생태계 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예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도 하나하나의 개체야. 특히나 개체군에 대한 정의는 좀 알아둬야 돼요. 개체군이란 여러 개체가 모여서 무리를 이루는 단위이다라는 말보다도 그 뒤에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포인트예요. 개체군이라는 거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 종이 아니다.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야. 개체가 모여 있다 해서 개체군. 그 다음에 군집은 이 개체군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개체군들이 모여서 함께 존재한다. 즉 군집은 여러 종이야. 오케이. 개체군은 하나의 종인 거고 군집은 여러 종입니다. 그 군집이 서로 환경과 이제 생물들과의 영향을 주고받는 살아가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태계에는 생물적인 요소가 있고 비생물적인 요소가 있다. 비생물적인 요소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물적인 요소부터 볼게요.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고 해서 생산자는 주로 비대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함으로써 양분을 스스로 합성하는 애들이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독립영양생물은 얘네들이 영양물질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이다. 스스로 영양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영양물질이라는 거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는 생물을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고 우리가 항상 이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 주로 이제 광합성 과정인데 광합성 하는 애들은 식물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식물뿐만 아니라 조류도 있어요. 이 조류는 이제 뭐 녹조류, 뭐 갈조류, 홍조류와 같은 이런 해조류, 식물의 전 단계에 등장한 애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먹는 미역, 다시마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 요 세 가지 정도가 바로 생산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하고 분해자는 우리가 묶어서 사실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영양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 그래서 종속되어 있다. 근데 소비자와 분해자를 이제 차이는 소비자는 섭취를 하는 거고 분해자라는 거는 섭취를 못해. 그래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흡수해서 얻어 살아가는 애들이야. 자, 소비자는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합니다.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여러 단계, 가장 끝에 최종 소비자까지도 있을 수 있겠죠? 주로 이제 1차 소비자들은 생산자를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초식동물. 그리고 이제 2차 소비자부터는 육식 혹은 잡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분해자는요, 생물의 사체 혹은 배설물에 포함되는 유기물을 분해하여
섭취라는 건 못함으로 흡수합니다. 흡수하여 양분을 얻는 애들이다. 특히 세균, 곰팡이, 자, 버섯 잘 알아둡니다. 버섯은 그래서 식물이 아니에요. 채소가 아니야. 버섯을 예전에 왜 식물로 오해를 했냐면 이동성이 없잖아. 그리고 식물처럼 뭔가 땅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식물과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뿌리, 줄기, 잎이 없어요. 그리고 광합성을 못해. 얘네들은 균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뭐 다른 사체 배설물을 포함한 유기물을 분해하여 흡수해서 살아가는 애들입니다. 분해자는 잘 알아두고요. 비생물적인 거는 이제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무기, 염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자, 생태계 내에서 비생물적인 요소와 생물적 요소 사이 상호관계를 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만 외우세요. 작용을 외웁니다. 환경이 생물에게 작용. 그럼 반작용 반대죠.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주는 거. 이게 반작용인 거야. 상호작용은 생물과 생물 사이에서야. 이때 생물과 생물 사이에서도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이 있어. 같은 종끼리 모여있는 집단 내에서 그리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서로 다른 종 간의 상호작용.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얘는 이제 작용, 반작용은 예시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의 세기에 따라 식물들의 광합 성량이 달라진다. 이거는 빛이라는 환경이 식물의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작용이겠지? 그지?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든다. 이것도 작용이에요. 가을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잎에 있는 엽록소, 색소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보조색소인 주황색이나 노란빛이 표현이 되는 거야. 이거는 역시나 작용이겠지. 그리고 이제 반작용 같은 경우는 땅 속에 있는 지렁이에 의해서 땅의 통기성이 증가한다. 지렁이가 땅 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 이거는 지렁이라는 생물이 공기, 토양에 뭐 공기라는 이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게 좀 토양에 이런 거는 반작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가 크게 빛과 생물, 빛에서도 빛의 세기, 빛의 파장,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비치는 길이, 일조 시간, 요 세 가지 정도 볼 거고, 온도, 물, 그다음에 기타 공기, 뭐이 정도 볼 건데, 출제 빈도가 당연히 높은 거는 빛이에요, 빛. 그래서 빛과 생물을 정리를 조금 간단히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빛에서도 빛의 세기. 빛의 세기에 따른 식물의 광합성량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게요. 세기에 따른 식물의 광합성량.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식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양지 식물, 또 다른 하나는 음지 식물이라고 한번 볼 거예요. 자, 양지, 음지는 여러분 잘 알죠? 양지는 이제 빛이 강한 부분, 음지는 빛이 약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양지 식물은 그래서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을 양지 식물이다라고 부르고요. 음지 식물은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은 빛의 세기에 따라 광합성량에 대한 그래프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할게요. 자, 가로축은 빛의 세기, 세로축은 광합성량이라고 할 때 가운데를 0으로 놓고, 자, 위쪽, 아래쪽을 보면 아래쪽은 CO2를 방출한다. 위쪽은 CO2 흡수량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물이 있고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라고 하고 얘가 나라고 하면 가는 양지 식물이에요. 빨간색은
양기식물의 빛세기에 따른 광합성량 그래프. 나는 음지식물의 빛세기에 따른 광합성량 그래프입니다. 이때 자, y축 값이 0인 부분이 있어요. 보면 두 군데가 보이죠? 자, 이 두 군데를 이제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보상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보상점. 근데 보상점이 뭡니까? 보상점이란 인앤 아웃이 똑같아. 식물이 CO2를 흡수한다. 그러면 순수하게 광합성을 하는 거고 CO2를 방출한다. 그거는 세포 호흡을 하는 거거든. 즉 보상점이란 CO2 흡수량과 CO2 방출량이 같을 때의 빛의 색이에요. 그래서 CO2를 흡수한 양과 흡수량과 CO2 방출량이 같을 때의 빛의 색이야. 결국은 빛의 색인데 어떨 때 빛의 색이냐? 외관상 CO2가 들어온 게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서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어 보이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완전히 똑같을 때의 빛의 세기를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외관상 빛의 출입이 없어 보입니다. 이 보상점은요, 음지식물이 더 낫죠. 빨간색 양지식물이 있지. 그래서 양지식물의 보상점이 음지식물의 보상점보다 더 높아요. 왜? 강한 빛이 적응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 그래프가 계속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고 어느 일정 점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래프를 선생님 그렸죠. 자 이때 이 증가하지 않는 요 최소한의 빛의 세기 이렇게 이 두 부분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광고화점 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 두 개가 나옵니다. 보상점과 광고화점. 그래서 광고화점이란 호화된 거야. 빛의 세기가. 즉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최대일 때 광합성량이 최대가 됐을 때의 최소한의 빛의 세기다. 광포화점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광합성량이 커지지가 않아요. 이건 역시 빨간색이 파란색보다는 더 크죠. 그래서 얘도 강한 빛에 적응한 양지식물이 음지식물보다 광포화점 또한 높습니다. 양지식물이 모두 높더라. 광포화점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여기 보면은 지금 이 CO2 방출은 호흡량이라고 그랬죠. 호흡을 하는 데 쓰이는 거. 자,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빛의 세기하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해요. 여기가 바로 양지 식물의 호흡량입니다. 양지 식물의 호흡량. 얘는 빛의 세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야. 왜냐하면 호흡을 할 때는 빛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결국 이 호흡량은 뭐랑 같냐? CO2를 방출하는 양이다. 그래서 양지식물의 호흡량은 이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음지식물의 호흡량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음지식물의 호흡량. 호흡량도 양지식물이 훨씬 더 크죠. 그죠? 그 다음, 이제 0 이상으로 있는 부분. 0 이상인 부분. 순수하게 CO2 흡수한 양. 순수하게 CO2 흡수만 일어난 부분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자, 여기는 순광합성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양지식물의 순수하게 광합성이 일어난 부분이다. CO2 흡수만 일어난 부분이다. 순광합성량이라고 부릅니다. 순광합성량. 그러면 음지식물은 이 정도가 순광합성량이 되겠다. 여기는 음지식물의 순광합성량이다. 그럼 양지식물은 이 순광합성량하고 호흡량도 이렇게 더한 부분 있죠. 이게 전체 총 광합성량이라고 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이 총 광합성량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갔어. 알바를 했어요. 한 달 월급을 딱 받아. 요즘에 이제 물론 시급도 세져가지고 만약에 한 달 뭐 무슨 알바 뭐 가장 시급이 시급 뭐 편의점 알바를 했다. 뭐 여러분이 만약에 한 8, 9시간 했어요. 그래서 한 200을 받았다. 근데 그 200을 번 게 실물로 따지면 총광합성량이야. 근데 여러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인서울을 했어요. 그래서 자취를 한단 말이지. 그럼 매달 나가야 될 돈이 있어. 내가 생존을 위해서. 뭐 월세 나갈 거고 핸드폰비 나갈 거고 그다음에 뭐 교통비 나가고 식비 이런 거 나가겠죠. 그 빠져나가는 게 실물에서 보면은 호흡량인 거야. 그럼 나머지 그걸 만약에 200 벌었는데 얼마 나왔다 아까 한 그래 절반 나왔다 합시다. 100이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그 100은 어때? 내가 생존에 이제 쓰는 거예요. 그게 순광합성이야. 순수하게 순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총 광합성량도 마찬가지로 양지식물보다 음지식물이 훨씬 더 적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은 양지 식물의 광합성량 하고요. 이 밑에는 음지 식물을 광합성량이다. 그러면 이거 개념 한 번만 정리해 줄게요. 순광합성량 그리고 호흡량, 순광합성량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냥 순광합성량은 식물이 혹은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 여기 포인트 총량을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량이란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호흡에 소비한 유기물의 양. 얘는 소비한 거예요. 얘는 합성한 거고. 그리고 순광합성량은 이제 위에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럼 총 광합성이랑 호응량 더하기 순 광합성량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순 광합성량은 얘가 이제 나중에 1차 소비자한테 먹힐 피식량도 포함하고 있고 낙엽 및 고사량, 낙엽을 나중에 떨어뜨리고 고사라는 건 이제 말라 죽을 거 그리고 이제 얘가 생장하는 데 쓰는 생장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순 광합성량이라고 해요. 이 정도 한번 볼게요. 요 세 개가 총광합성량 그리고 호흡량 그리고 순광합성량 모두 다 얘네들은 모두 양지 식물이 더 큽니다. 양지 식물보다 항상 그래요. 호흡량도 크고 순광합성량도 크고 그리고 호흡량도 모두 다 큰 값을 나타낸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할 겁니다. 이건 이제 한 그 양지식물, 음지식물에서 비교를 한 거고 하나의 나무, 이제 하나의 식물에서 잎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하나의 식물에서 양지식물 혹은 음지식물 모두 양엽이라는 게 있고 혹은 이제 음엽이라는 게 있는데 양엽은 주로 위쪽, 빛이 바로 내리쬐는 상층부 위쪽에 존재합니다.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강한 빛을 받는 잎으로 좁아요. 그리고 두껍습니다. 좁고 두껍다. 잎에 보면은 울타리 조직이라는 게 있거든. 그 울타리 조직이 광합성이 활발한 조직인데 이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어. 그래서 잎이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좁고. 반면 음역은 아래쪽에 있어요. 하층부에 존재를 하며 그늘이 질 거 아니야. 그럼 약한 빛을 받겠지? 그래서 얘는 넓고 얇아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의 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넓고 그리고 빛 투과율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얇습니다. 빛 투과율이 너무 비비어요. 울타리 조직이 지금 덜 발달돼 있습니다. 울타리 조직이라고 말았습니다. 조직이 발달되었다. 세 개의 이파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양역, 음역 세개 나와 있죠. 책 한번 봐볼까요? 잠깐만요. 그래서 양지식물도 양역 음역이 다 발달되어 있고 음지식물도 양역 음역이 다 발달되어 있는데 양지식물일수록 양역이 좀 더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음지식물일수록 음역이 조금 더 발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빛의 세기와 식물의 광합성 양의 관계였어요. 봐봐. 주하고 또 잠시 휴식할게요. 자, 빛의 세기에 따라 식물 잎 모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강한 곳은 잎이 두껍고 약한 곳은 잎이 얇고 폭이 넓다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얘가 왼쪽에 있는 애가 바로 강한 빛을 받고 자란 잎이다. 얘가 양엽이에요. 좁고 두껍습니다. 그리고 얘는 음엽입니다. 얇고 넓어요. 하나의 식물에서도 빛을 받는 양에 따라 잎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가 바로 울타리 조직입니다. 잎에 보면 가장 거품 표피 여기가 바깥쪽 여기가 안쪽이거든. 그럼 여기 울타리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광합성이 되게 활발한 부분이야. 그러면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두꺼워요. 반면에 음엽은 울타리 조직이 덜 발달되어 있지. 그래서 얇습니다. 그렇고요. 잠시 쉬었다가 부채 타당 1조씨가 연기 한번 볼게요. 시작하세요.
자, 이제 빛의 파장 한번 볼게요. 빛의 파장. 자, 바다의 깊이에 따라 투과되는 빛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밑줄 그으세요. 바다의 깊이에 따라 투과되는 빛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깊이에 따라 서식하는 해조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깊은 바다는 청색광을 이용해요. 자, 여기 옆에다 한번 책 옆에다 정리 그냥 간단히 할게요. 왜 이게 깊이에 따라 서식하는 또 해조류 종류까지 달라지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색 적응이라고 합니다. 보색 적응. 보색 적응이란 자신의 몸색과 보색인 그러니까 반대되는 색, 보색 관계에 있는 빛을 광합성에 이용하도록 적응되었다. 그래서 자, 청색광은요.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율이 좋아. 그래서 투과할 수 있는 깊이가 커집니다. 투과 깊이가 증가한다. 그래서 깊은 곳까지 투과를 합니다. 따라서 정색광은 깊은 곳에서 청색광은 광합성에 사용하는 붉은 빛의 홍조류가 분포할 수 있어요. 청색광은 파장이 짧아서 투과율이 좋아요. 그래서 깊은 곳에 홍조류가 분포합니다. 반면 적색광은 파장이 길어. 속도가 느려져서 투과할 수 있는 깊이는 감소돼요. 그래서 수심이 얕은 곳까지만 적색광이 투과를 하는 거고, 그러면 얕은 곳에서는 적색광을 주로 광합성에 이용하는 녹조류가 분포하게 되더라. 적색광은 파장이 길어서 투과 깊이가 낮아 얕은 곳에서 녹조류가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걸 보색적응이라고 부릅니다. 물마다 정색광, 홍조류, 서식, 얕은 바다, 적색광, 녹조류, 서식. 중간은 갈조류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는 황색광을 이용하는 갈조류가 서식을 한다. 이게 바로 빛의 파장과 대조류의 분포예요. 음. 옳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 그냥 보세요. 녹조류, 녹색을 띤 조류, 파래색탄, 갈조류는 주로 이제 큰 애들, 미역 엄청 커. 다시마도 그렇고. 네, 홍조류는 김. 이거까지 김 사실 까매 보이지만 김 약간 붉은빛도 띄어요. 제리김 보면은 물색을 띤 조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1조 시간인데 1조 시간에 따라서 동물의 생식 주기가 변합니다. 동물 같은 경우 뭐 꾀꼬리, 종달새 주로 이제 낮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을 하며 송어, 노루 1조 시간 짧아지는 가을에 주로 번식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식물의 개화예요. 그래서 1조 시간에 따른 식물의 개화, 주기가 변화하는 거를 볼 겁니다. 보면 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그냥 정리할게요.
자, 식물이 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암기가 필요하다. 즉, 말은 일정 시간인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밤의 길이가 중요해. 햇빛이 비추지 않고 끊기지 않는 지속적인 암기가 식물의 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지속적인 암기를 한계 암기 또는 인계 암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식물의 개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암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단일식물과 장일식물로 이제 나눌 거거든요. 단일식물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이제 수선화하고 지금 독고마리를 얘기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전체 하루는 이제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인데 즉 어둡게 표현되고 있는 거를 한 개 이제 암기라고 이야기하고 이 딱 절반이 한 개 암기야. 암기 한 개 암기라고 보자면 수선화는요. 이 암기가 밤의 길이가 한 개 암기보다 길었더니 꽃이 피지 않았죠. 그죠? 즉 밤의 길이가 짧을수록 꽃이 폈어. 넘어갔더니 얘는 꽃이 피지 않았지 수선화는. 그래서 수선화는 낮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는 애다 해서 장일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일식물. 반면 독고마리는 언제 꽃을 폈냐? 한 개 암기가 넘어섰을 때 꽃이 폈거든요. 이 둘의 차이. 그래서 독고마리는 낮이 짧을 때 꽃이 핀다 해서 단일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정리를 해버려야겠다. 여기서 또 하려니까 조금 복잡하네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아까 이 뒤에다가 정리 한번 할게요. 차라리 쉽게. 이를 보시기 전에 나를 식물개화라고 해서 첫 번째 단일식물. 얘는 낮의 길이가 짧을 때야. 해일자를 썼어요. 짧은 단, 해일. 해가 비추는 시간이 짧다. 그 말은 밤이 길다 해서 장야식물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야. 그냥 우리는 단일식물, 장일식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나중에 풀 때 단일식물이다 그러면 하루를 24시간 기준으로 낮이 짧으면 밤이 길겠지. 그래서는 밤이 길 때 꽃이 피는 애다라고 생각해야 돼. 항상 밤의 길이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제는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길 때 개화를 하는 애들이다. 계절로 하면 가을 정도에 개화를 하는 애들. 가을의 대표적인 꽃이 피는 식물, 국화, 코스모스 등등이 있겠죠. 아까 독고마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단일식물이고요. 장일식물은 반대예요. 장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핀다. 그래서 밤이 짧을 때 단양 식물입니다. 낮의 길이가 길고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개화란다. 주로 봄이나 여름에 꽃이 피는 애들. 이는 보리, 카네이션, 아까 책의 수선화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자, 두 가지 한번 실험을 볼게요.
그래서 둘, 전체 여기가 이제 하루 24시간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을 단계 암기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단일 식물은 단일 식물의 경우에 암기가 요 정도로 짧을 때는 개화를 하지 않아요. 한 개 암기를 벗어나야 돼. 언제? 즉, 요 정도로 암기가 한 개 암기를 벗어났다. 그러면 개화를 하는 겁니다. 꽃이 피는 겁니다. 단일 식물. 꽃이 피려면 한 개 암기를 암기가 벗어났을 때 꽃이 피더라. 그럼 똑같이 이렇게 벗어나 있는데 중간에 내가 빛을 줘버려요. 중간에 빛을 줬다. 중간에 성광을 줬어요. 그러면 요렇게 암기의 지속성이 깨져버리는 거야. 중간에 빛을 줘버리면 지속적인 암기가 줄어들겠죠? 그럼 얘는 한 개 암기보다 밤의 길이 지속적인 암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개화하지 않아요. 중간에 빛을 줘버렸을 때 지속성이 깨져버리는 거야. 전체 요 길이가 얘랑 같다 하더라도 얘는 결국에는 요 부분만 지속적인 암기가 되는 거예요. 깨져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장애식물은 똑같이 그려보자면 얘는 단야 식물이기 때문에 이제 빛이 한 개 암기보다 짧을 아니야 지속적인 암기가 한 개 암기보다 짧을 때 개화를 합니다. 이때 개화를 하고요. 암기가 길어졌다 그러면 이때는 개화를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빛을 줬다. 성광을 비췄다. 똑같이 빛을 주면 이제 지속성이 깨지기 때문에 암기가 줄어드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는 개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암기가 줄어드니까. 장애식물인 경우에는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개화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빛을 주면 역시나 꽃이 피게 되더라.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제게는 없어서. 자, 그 다음 이건 알아두고요. 일단은 식물의 개화. 그 다음에 온도 보면 뭐가 생물은 물질대사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생명체는 주변 환경에 온도 변화에 맞게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 거기 보면은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혈이 발달되어 있고 몸집이 커진다. 그리고 몸의 맞담은 작아진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몸집이 커지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베르그만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추운 지방에 살수록 몸집이 커지는 경향을 베르그만 법칙이라고 합니다. 몸집이 커지면 몸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가 커지죠. 그리고
표면적은 일정하다면 이 전체 값이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분모값이 커져버리니까 부피는 이제 세제곱이고 면적은 제곱이니까 그래서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열 방출량이 감소되게 돼요. 몸 표면에서 열을 방출을 하거든.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율이 지금 감소되면서 열 손실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게끔. 그리고 이제 또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일수록 말단 부위가 작아진다. 이 말단 부위가 작아지는 거는 알렌의 법칙이라고 해요. 알렌의 법칙이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단부가 커지게 되면 표면적이 또 커지고 그러면 열을 그만큼 많이 방출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말단부가 작으면 작을수록 체온 유지에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이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 비교해보면 귀인데요, 귀. 그죠? 사막여우는 꼬리도 길고 귀도 커요. 말단부를 크게 해서 더운 지방에 사니까 열을 그만큼 많이 방출하게끔. 반면 추운 지방에 있는 북극여우는 귀도 작고 꼬리도 짧아. 말단부를 작게 해서 열 손실을 줄여주는 거야. 말단을 통한. 뭐 호랑나비 계절에 따라서 몸의 크기, 형태, 색깔이 달라진다. 뭐 이런 것도 우리 온도에 대한 생물의 적응. 그리고 이제 뭐 단풍이 드는 거, 낙엽을 떨어뜨리는 거, 이거는 식물이 온도에 적응하는 결과겠죠. 뭐 물과 생물 보면은 동물 수분 보존을 위해서 건축은 히팅지 외골격을 받아서 수분 증가를 억제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낙타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한 사막에 사니까 진한 농도의 오줌을 소량 배설한다. 식물 뭐 이제 선인장의 잎이 가시 모양이다. 증산작용을 억제해서 물을 그만큼 많이 보존을 하고요. 줄기가 굵어져서 이제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게끔 발달되어 있는 거 이런 거 등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들어갑니다. 쭉쭉 28 생태계 평형. 여러분들이 중요한 밑줄만 한번 보고 가자. 먹이 관계,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소비자 쪽으로 정의되면 이 먹이 관계 각 단계를 영양 단계라고 합니다. 영양 단계. 음. 이제 이 영양 단계에서 먹이 관계가 단순한 사슬처럼 연결되는 먹이 사슬이라 하고 먹이 그물은 이 먹이 사슬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는 경우를 먹이 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는 뭐 굳이 구분하자면 1차 소비자는 뭐 출동물, 2차 소비자는 그 이후가 되겠죠. 최종 소비자는 이제 최상위 단계 90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보면 이제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 에너지 근원은 반드시 태양의 빛에너지가 알아두고요. 생산자로부터 영양장애로부터 최종 소비자로 이동합니다. 각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일부 소모가 돼도 상위 영양단계로 점점점 이동할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보면 태양에너지에서 이용되지 않고 반사되는 걸 이제 제외한 나머지가 생산자한테 갑니다. 그럼 생산자는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과 그다음에 분해자한테 고사 말라주는 거를 뺀 나머지가 이제 1차 소비자한테 유기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야. 이 유기물의 형태로 전달된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소비자에게 가고 2차 소비자한테 가고 뭐 최종 3차 소비자한테 갔을 때 이 소비자들로부터 사체 및 배설물을 받은 것은 분해자한테 가서 이 분해자도 최종적으로 호흡을 합니다. 그 호흡의 결과 열 에너지를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자, 이제 피라미드라는 게 있는데 생태 피라미드다. 피라미드는 아래쪽이 가장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생태계일수록 개체 수, 생물의 양, 그다음에 에너지의 양은 상위 영역 단계로 갈수록 감소합니다. 이거를 이제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옆 피라미드인 게 있어요. 반대로 돼 있는 거. 주로 이제 개체 크기, 생물의 뭐 농축 정도. 뭐 근데 이제 무조건적인 건 아니야. 왜냐면 초식동물인 기린과 코끼리도 크기가 크잖아요. 그죠? 일반적이었을 때 그런 옆 피라미드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은 윗단계로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뭐 생태계 평형.
생물의 구성, 개체수, 물질이랑 에너지 흐름들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때 생태계 평형 상태라고 하고요. 주로 얘네들이 이제 먹이 관계는 복잡할수록 안정적으로 잘 유지된다라는 거. 유지되는 원리를 보면 보세요. 처음에 1차 소비자가 특정 영양량을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어. 그러면 1차 소비자의 먹이였었던 생산자는 감소되겠죠. 포식자가 늘어난 경우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1차 소비자를 먹었었던 포식자인 2차 소비자는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2차 소비자가 많아지게 되면 다시 1차 소비자는 줄어들어요. 먹히니까. 그럼 생산자는 자기들의 포식자인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다시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때? 결과적으로는 회복이 됩니다. 원래 상태로. 이렇게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게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아니겠어요? 일단 환경변화 생태계 생태계 보존의 노력이 이런 게 있다. 요 정도 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뒤에는 정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 문제 한 번만 풀어보면 되고, 요거 한번 볼게요. 9번 한 번만 보고 갈게. 자, 초원과 산림과 해양 생태계에서 에너지 피라미드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초원 생태계는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래요?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에너지 비율이 셋 중에 가장 커요.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 가장 뚱뚱이죠. 그죠? 생산자에게서 1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가장 큽니다. 삼림은 굉장히 적죠. 그죠? 즉, 삼림은 생산자의 에너지 대부분을 저장해요. 나무가 굉장히 두껍잖아. 교목이 크죠? 그러니까 초원은 주로 풀인 거야. 그래서 풀로부터 초식동물에게 이동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 반면에 삼림은 주로 이 교목들이 많거든. 큰 나무들이 많아. 그래서 에너지 대부분이 생산자의 에너지 대부분이 저장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비율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에너지 비율이 가장 작다. 네. 그러니까 거기 기억 한번 봐봐. 1차 소비자가 생산자로부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얻는 생태계는 뭐다? 초원 생태이다라는 거기 기억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림 생태계 불안정한 에너지 피라미드가 아니죠? 안정적인 에너지 피라미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영양단계의 개체수도 역시나 어때? 피라미드 형태를 다 띄고 있죠? 위로 피라미드 형태, 피라미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지. 해양 생태계는 생산자가 엄청 빠르게 분식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야. 그래서 생산자에서 2차 소비자로 이동한 에너지량이 초원보다는 조금은 더 작다. 초원이 가장 크고 산림이 가장 작다라는 거. 그래서 초원, 산림 생태계 비교하는 거 9번에 있어서 한번 언급하고 갔어요. 그래서 성과학에서 생명과학 파트는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이제 28번까지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뒤쪽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그리고 이 부분은 거의 이제 1학기 때 나올 거야. 수학과만 봐서는 내용이 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런 식물 개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빛의 세기, 광합성량, 총광합성량, 호흡량 이런 것도 또 설명을 한 게 나올 수 있다.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이거 있지. 입조 시간에 따른 시간의 개화. 이거 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생1에서도 수능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남은 이제 시간 동안에 오늘은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이거 문제 좀 풀어보고 여기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있는 문제는 모두 다 풀어보고 오늘 3월 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통합과학을 그때도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 내용 잘 들어야 돼. 선생님이 어디까지 설명하시는지 반드시 노트 정리하고 학교 부교재 무엇인지 부교재 잘 이제 풀고 시험 때는 아마 이제 문제 여러 번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그 통합은 어떤 학교든지 간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나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실수, 한두 개 실수했을 때 등급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실수 없이 잘 잡는 연습, 소수 연습 하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남은 목요일, 금요일 지구하고 밀리 잘 해가지고 마무리 잘 하고 그리고 그 뭐지? 뭐 이 다음에 그 뭐 화학이나 뭐 이거 하기로 했나요? 그